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65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한양기업이네요. 자, 문제 볼까요?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4월 20일 날 공상은행으로부터 2013년도에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20만 달러를 이자 비용 6천 달러와 함께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상환했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작년도 말의 기준환율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그 만기에 돈을 상환할 때의 환율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원금도 갚아야 될 것이고 이자도 주어야 될 것이다. 그지? 자, 그러면 원금을 갚는 과정에서 이 차입금이 달러로 된 차입금이니까 원금을 갚는 과정에서 외환 차익 또는 차손이 발생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돈 나가는 거는 이자와 원금이 같이 나갈 것이고. 됐죠? 자, 큰 그림은 분석했고요. 이제 외환 차익 또는 차손을 먼저 분석해보고 전표 입력하면서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랑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답을 쓸 수 있겠다. 자, 외환 차익 또는 차손 얼마일까요? 자, 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장부에 기록된 게 없다가 나중에 상환할 때만 인식하면 되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외환 차익 차손이 생길 여지가 없다. 원금에 대해서만 외환 차익 차손이 생기면 되겠죠. 원금이 2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장부 금액에 따르면 원래 1달러당 1,070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실제 갚을 때는 얼마? 1달러당 1,100원 엄청 많이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 외환 차손이 발생하겠다. 그지? 외화 장기 차입금은 부채였으니까. 그죠? 그러면 외환 차손이 발생하겠는데 그 금액은 얼마일까? 자, 1달러당 얼마씩 손해보는 겁니까? 1,100원 빼기 1070 하면 30원씩. 1달러당 30원씩 손해보거든. 30원 곱하기 20만 달러 하면 600만 원 나온다고. 그래서 600만 원만큼 외환 차손이 나오면 그것은 내가 맞게 분개한 것이다. 됐죠? 자, 이제 입력해 봅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가 4월 20일이다. 자,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을 줬답니다. 돈 얼마 줬습니까? 자, 달러로 따지면 원금 20만 달러 플러스 이자 6천 달러. 그래서 20만 6천 달러를 줘야 되거든. 근데 그때 환율은 얼마라고? 1달러당 1,100원이라고. 그러면 원화로 따지면 대변에 기록되는 금액이 226600000이 될 것이다. 됐죠? 그리고 이제 차변에는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가 기록돼야 되겠지. 차변에는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식해서 감소돼야 되겠다. 요거는 원금 부분만 감소돼야 되겠죠. 원금 20만 달러 곱하기 자, 없어지는 거는 장부 금액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20만 달러 곱하기 1070한 214 000000 요만큼이 차변에 기록되게 되겠다.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도 인식해야 되겠죠. 이자 비용. 자, 금액은 6,000달러입니다. 자, 6,000달러 곱하기 요거는 환율 얼마? 그 실제로 이자 주는 시점의 환율 1,100원 곱해야 되겠죠. 곱하기 1,100원 하면 660만 원 나온다. 6600000 이제 남은 게 외환 차익 차손인데 외환 차익 차손을 입력하기 전에 대차 차익을 확인해 보자. 대차 차익 보니까 마이너스 금액이다. 그죠? 그러면 현재 대변이 더 크구나. 그러면 차변에 뭔가 빈값을 채워야 되겠다. 그지? 차변에다가 적을 것이다. 그러면 수익 비용 중에서 비용이 해당한다. 그러면 외환 차손이 되겠네. 그리고 그 금액은 600만 원이라고. 우리가 아까 분석했던 결과랑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표 입력을 잘 했구나라는 것이지. 됐죠? 자, 그러면 차변에 외환 차손 이렇게 적어주고요. 금액은 6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전표 입력이 완료되겠다. 됐습니다. 자, 1번 풀어봤고요. 2번 4월 25일 날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1기 예정신고분의 부가가치세 300만 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3만 원을 포함해서 국민카드로 납부했답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가가치세에 관련해서
각 분기 말마다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분기를 하죠. 자, 그때 일기 예정에 대해서 결과가 납부액이 나왔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뭘로 처리한다고요?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한다고요. 그죠? 그 금액이 300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는 그 미지급 세금을 대변에 있는 거를 차변에 적어주고 이제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납부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돈이 없었나 봐. 그래서 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겁니다. 됐죠? 국민카드로 납부했다 이거지. 그리고 국민카드로 납부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수수료가 생겼어. 3만 원만큼. 그러면 이 부분은 차변의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 됐죠? 자, 분석 끝났다. 입력합시다. 4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일단 대변에 있는 미지급 세금을 차변에 적어줘서 없애고요.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감수시키고 그 금액이 얼마라고? 300만 원이라고. 300000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도 생기는 거야. 수수료 비용 코드 번호는 뭘까요? 자, 특별히 공장과 관련돼 있다 이런 언급 없으니까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되겠죠? 800번대 코드 831번 요걸로 입력한다. 3만 원 30000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라고? 신용카드사라고. 국민카드랍니다. 국민카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금액은 303만 원. 됐죠? 3번 볼까요? 5월 8일 날 주식회사 성환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전기의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던 받으러움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답니다. 대손 변제세 같은 부가가치세 부분은 고려하지 말래요. 자, 작년도에 돈 못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대손 확정 분기를 했대요. 그때는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는 식으로 회계 처리했었대. 그런데 그게 생각지도 않게 올해에 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자, 전기에 대손 확정 분기했다가 올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변에 돈 들어온 거 기록하면 됩니다. 문제는 대변인데 대변에는 작년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신경 전혀 쓸 필요 없이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했죠. 그 분기다. 그렇지? 그래서 차변에 5월 8일 날 입력해 봅시다. 5월 8일 차변에 돈 들어왔으니까 기록하면 됩니다. 뭘로 들어왔습니까? 2천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답니다. 보통 예금 2천만 원 기록하면 될 것이고 2000000 대변에는 별로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만 기록하면 되겠다. 그런데 코드는 잘 선택해야 되겠죠. 받을 엄에 대한 대손 충당금 됐죠. 이렇게 기록하면 입력 완료. 자, 문제 4번요. 7월 23일 날 거래처인 주식회사 설현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천만 원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여 36개월간 대여하기로 했답니다. 외상매출금 받을 게 있는데 저쪽에서 돈이 없었나 봐. 그래서 우리 대여금으로 좀 바꾸자라고 저쪽에서 부탁한 거지. 그래서 우리 오케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대변에 기록해서 감수시키고 차변에는 또 다른 이름의 대여금이라는 자산을 기록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대여기간이 36개월이니까 장기 대여금이라고 기록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7월 23일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을 없애고 거래처는 어디였다고? 자, 거래처는 설현 상사였다. 금액은 2천만 원요. 2000000 그리고 차변에 자, 장기 대여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거래처 설현 상사 금액은 2천만 원이었다. 됐죠. 자, 5번 12월 10일 날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1억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자, 투자 목적으로 건물 샀으니까 유형자산이 아니고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투자부동산 계정 과목 쓰면 될 것이고 수표, 당좌 수표 발행했으면 대변에 당좌 예금 쓰면 될 것이고 됐죠? 자, 12월 10일 차변에 투자 부동산 이렇게 적어주고 금액은 1000000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일반 전표입력 문제 풀어봤고요. 자, 요 문제 다 드시고. 자, 이제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7월 14일입니다. 주식회사 웅전으로부터 원재료 4,000개고요. 단위당 원가가 10,000원이래. 자, 요거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대금은 주식회사 웅전에 대한 대여금 상환기간이 2015년도 12월 13일자랍니다. 자, 요러한 대여금과 상기하기로 했답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그런데 그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래. 그러면 유형은 뭐라고? 52번 영세가 되겠다. 됐죠. 그리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주는 것 대신 우리가 그쪽에 대여해 준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대여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돈 받는 것을 가름했다 이거지. 됐죠? 자, 분석 끝났다. 입력합시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를 7월 14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유형 52번 영세 적으면 되고, 자,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로 그냥 입력해 볼까요? 자, 품목은 뭐였다고? 원재료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수량 거기 4,000개라고 적혀 있으니까 4000 이렇게 적어보고, 단가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00 이렇게 10000 이렇게 적어보고, 그러면 공급가액 4,000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되죠. 그래서 이 기능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웅전이라고. 전자 여부는 여. 분계는 자, 차변의 원재료 맞죠? 대변이 문제다, 그지? 돈 주는 거 대신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대신했다. 됐죠? 그래서 대변의 그죠? 상환기간이 그 올해 말이니까 그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면은 단기 대여금으로 기록되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부에는 단기 대여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단기 대여금을 대변에 적어주어서 없애주면 되겠다. 거래처는 웅전일 것이고, 그죠? 4,000만 원이다.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2번요. 7월 18일 날 주식회사 미생의 다음과 같이 제품을 할부 판매했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했대요. 할부금은 약정기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답니다. 자, 7월 18일자 분계인데요. 자, 인도를 언제 했다고? 7월 18일 오늘 했다고. 자, 물건을 넘겨주고요. 할부 판매 의미가 뭡니까? 물건은 먼저 주고 돈은 나중에 받는 것이죠. 그런데 자, 봅시다. 이게 장기 할부인지 단기 할부인지 한번 파악해 보자고. 자, 물건은 7월 18일 날 넘겨줬는데 맨 마지막에 돈을 받는 날짜는 언제라고요? 그 해의 12월 18일. 그러면 자, 인도일로부터 최종적으로 돈 받는 날짜 사이 기간이 1년보다 짧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기 할부 판매다. 자, 회계에서는 장기 할부 판매, 단기 할부 판매 같은 거 구분 안 합니다. 무조건 물건을 인도할 때 매출을 인식하면 되겠다. 그리고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받는 돈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되겠죠. 회계는 단순하고요. 부가가치세는 조금 세분화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단기 할부 판매는 일반적인 회계 처리하고 회계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물건을 인도할 때 그 인도할 때의 시가를 전부 다 과세 표준으로 보고 그 부분을 전부 다 세금계산서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기 할부 판매라면요, 돈 받는 부분만 과세 표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물건값 전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끊는 게 아니고 돈 받기로 한 부분,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식이고 그 받기로 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받기로 했던 금액, 그 금액에 대해서만 그때 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야금 나누어서 끊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랑 부가가치세랑 장기 할부 판매는 달라진다 이거지. 그런데 요 문제는 뭐라고? 단기 할부 판매니까 부가가치세랑 회계랑 똑같다 이겁니다. 아주 단순화 시켜가지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됐죠? 자, 문제 풉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부가가치세 입력할 때는 자, 일단 유형을 먼저 파악할까?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 교부했고요. 거기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유형은 11번 과세겠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 얼마라고요? 자, 그때
7월 18일 날 돈 받는 부분 1,000만 원이 아니고 단기알파 판매니까 그 시가 전체를 다 과세 표준으로 본다. 즉 4천만 원 자체를 과세 표준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매출 인식하는 금액은 얼마라고요? 똑같죠. 4천만 원을 매출로 인식하면 되겠다 이거지. 됐죠. 분석 끝났다. 입력합시다. 7월 18일 날 유형은 11번 과세고요. 자, 공급가액은 얼마라고요? 4천만 원이라고. 4000000.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거래처가 미생이라고 그러네. 전자 여부여고요. 분계는 대변에 제품 매출 4천만 원 적으면 될 것이고 차변에는 자 4천만 원 중에서 돈 실제로 받는 거는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죠. 그죠? 그리고 자,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인 1,000만 원뿐만 아니고 부가가치세 부분까지 돈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1,100만 원이 일단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차변에 보통 예금 1,100만 원, 1100000 이렇게 주고 자, 외상 매출금으로는 그 3천만 원과 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300만 원. 그죠? 합해서 3,300만 원 되겠다. 그지? 외상 매출금으로는 3,300만 원을 인식하면 되겠다.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 3,3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입력 완료되겠지. 됐죠? 그래서 철저하게 상단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과세 표준, 하단에는 회계 처리 기준에 입각한 매출 이렇게 나누어서 개념을 딱 철저하게 나누어서 입력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3번 8월 6일 날 주식회사 나이스로부터 건물을 5천만 원 부가가세 별도입니다. 요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했답니다.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대금 지급 대신 보유 중인 자기 주식 8,000주를 주었대. 요 자기 주식은 한 주당 취득가액이 5천 원이랍니다. 요거 전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이제 분석해 볼까? 자, 일단 상단에 적히는 부가세 유형은 뭘까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고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매입세 불공제 받을 이유 전혀 없죠. 그러면 51번 과세 되겠지. 그리고 과세 표준은 건물의 시가인 5천만 원 적으면 될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 적으면 될 것이다. 자, 이제 하단의 문제지 회계 처리 이제 분석해 봅시다. 건물이라는 유형자산 샀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건물 적으면 될 것이고 시가인 5천만 원 적으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도 나올 것이겠지. 500만 원. 됐습니까? 자, 부가세에 대해서는 따로 보통 예금으로 지급받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5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보통 예금 일단 먼저 적읍시다. 부가세 대급금에 대해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500만 원. 됐죠? 자, 자기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가 문제입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 그 중에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고 했죠. 그리고 내 자리는 왼쪽 차변이라고 했습니다. 자, 분류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자기 주식은 그냥 마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자고 했죠. 그것이 훨씬 머리가 단순해지니까. 자, 차변에 있는 자산을 돈 대신 준 것이지. 건물 사면서. 자, 그런데 그 자산이 하필 자기 주식이란 거지. 자, 그러면 자기 주식 입장에서는 자, 자기 주식은 우리 회사가 내 주식을 사면은 그게 자기 주식이 되는데 자기 주식은 둘 중에 하나로 됩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 처분이 되거나 또는 그걸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둘 중에 요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외부로 처분한 상황이었다. 됐죠? 그러면 자기 주식 입장에서는 처분이 되는 거래인 것이지. 됐죠? 대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이고 장부 금액만큼이 대변으로 적혀서 없어지게 되겠지. 자산이라고 지금 우리가 간주한다면. 됐죠? 자, 그러면 장부 금액은 애당초 취득원가일 것입니다. 8,000주 곱하기 5,000원입니까? 5,000원 하면 4천만 원 되겠다. 4천만 원이라는 자기 주식이 대변에 기록되고 자기 주식이 처분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얼마에 처분됐다고요? 건물값인 5천만 원에 처분된 것이지. 돈 받는 거 대신 건물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기 주식 4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에 처분한 거야.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000만 원 생기겠지. 대변에, 그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00만 원을 대변에 적으면 되겠다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다소 조금 복잡한 형태로 회계 처리가 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못 풀 이유는 전혀 없다. 됐죠? 결국은 자기 주식의 처분 거래구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됐죠? 자, 3번 입력해 봅시다. 분석 끝났으니까. 자, 8월 6일요. 유형은 51 과세였어. 공급가액은 자 5천만 원이었어. 공급처명은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전자세금계에서 발급받았고요. 분계는 자 차변의 건물이라고 적으면 될 것이고 금액은 5천만 원이었어. 그리고 대변이 문제돼, 그지? 대변의 보통예금 먼저 적읍시다. 보통예금 500만 원, 5000 적고 대변에 자기 주식 이렇게 자기 주식 적고요. 금액은 4천만 원, 40000 적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4번 9월 15일 날 공장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주식회사 세종상사에서 구입하고요. 대금 220만 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았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자, 컴퓨터라는 비품,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거래죠. 자, 부가세 유형 뭡니까? 우리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은 것이지. 거기 부가가세 적겠고요. 요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현과 유형으로 선택하면 되겠다. 됐죠? 자, 9월 15일 날 분계. 자, 9월 15일 날. 자, 유형 현과 매입 중에서 현과 61번 적으면 되겠네. 됐죠? 그리고 공급가액은 자, 현금 영수증 거래 여기 공급가액 란에다가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해버리면 자동으로 쫙 쪼개진다고 했습니다. 자, 부가가세 포함된 금액이 220만 원이었죠. 여기다가 2200000 입력해버리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세로 쫙 자동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공급처명은요. 공급처명은 세종상사였다. 자, 분계는요. 차변에 비품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비품.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비품. 대변에는 현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적으면 입력 완료. 자, 5번요. 9월 21일 날 주식회사 예림상사에 상품을 200만 원 부가가세 별도입니다. 요거에 외상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부가세 유형은 우리가 물건 팔고 부가가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과세하면 될 것이고 뭐 분계는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그냥 제품 매출 인식하는 거래 인식은 입력해 주면 되겠다. 자, 9월 21일 날 유형은 11번 과세, 공급가액은 2000000 적어주면 되고 거래처는 예림, 전자여부는요. 분계는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입력 완료.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메뉴 닫읍시다. 자, 이제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그중에서 첫 번째 주식회사 한양기업은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도 2기 확정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랍니다. 자, 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정산 문제가 나왔네. 됐죠? 그런데 조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못 풀 이유 없습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상황을. 자, 단 2015년도 2기 예정신고서에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20만 원이었으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본 계산한답니다. 입력된 전표는 무시하고 그냥 해당 서식만 작성해봐라 이거지.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2기
확정 신고에 대한 그 정산 명세 탭이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대요. 자, 2기 예정 때 공통 매입세액으로 500만 원짜리를 하나 물건 샀답니다. 자, 그러면 예정 신고 때 어떻게 신고서 작성했을까요?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그 안에다가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 이렇게 딱 적었겠죠. 그렇지만 요거를 전부 다 공제받지는 못하니까 안분계산하기 위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요 탭을 작성했을 것이다. 안분계산 탭을. 그죠? 그때 불공제로 적었던 금액이 얼마였겠다고요? 자, 계산해보면 되겠지, 바로. 자, 토탈 5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요거 전부 다 공제 못 받고 면세사업 부분은 불공제된다 이겁니다. 면세사업 비율을 구해보면 되는 것이죠. 그때 기준은 뭐였다고요? 공급가액 기준이었다. 자, 공급가액이 토탈 그 2기 예정 기간 동안의 토탈 매출액 비율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면 되겠다. 자, 토탈 매출액이 3천만 원, 2천만 원 합해가지고 5천만 원이었어. 그죠? 5천만 원 중에서 면세 비율은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나누기 5천만 원 하면 되겠죠? 2천만 원 나누기 5천만 원 하면 40% 나왔다. 자, 그래서 5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지만 그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5, 4, 20만 원만큼은 불공제된다라고 안분계산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여기 문제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지. 됐죠? 요렇게 예정신고 때 이제 처리했었고, 지금 묻는 거는 이제 확정신고에 대한 정산을 묻고 있는 것이지. 됐죠? 그러면, 자, 확정신고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과세기간은 6개월 기준이니까 항상 안분은 6개월 기준으로 했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예정신고 때는 임시로 3개월 기준으로 안분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산해야 된다고 했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요 5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산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토탈 총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50만 원이었어. 부가세는. 그런데 6개월 기준으로 다시 안분해보면, 자, 6개월 기준 매출로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자, 요게 예정신고 때 매출이고, 요게 그 이후 3개월의 매출액이니까 토탈 6개월의 매출액은 비율이 요거야. 과세 면세 매출 비율 합해보면 1억 5천만 원 있거든요. 150, 000, 000 이렇게 나오는데 면세 비율은 얼마라고? 5천만 원이라고. 즉 3분의 1만큼이 면세 비율인 것이지. 됐죠? 그래서 정답은 50만 원 곱하기 3분의 1 한 금액만큼 불공제 받았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20만 원이라는 거를 불공제로 처리했었죠. 그래서 혹시 부족하면 불공제로 더 처리하고, 혹시 많이 불공제 됐으면 다시 그 불공제에서 빼야 되겠다 이겁니다. 요것이 정산이죠. 자, 이제 답 구해볼까요? 50만 원. 자,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그러면 1, 66, 666 이렇게 나오거든. 자, 여기서 20만 원 빼면요. 자, 마이너스 33333 이렇게 나온다고. 요것이 정산해야 되는 금액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 금액만 지금 정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요 10월부터 12월 요 3개월 동안에도 공통 사용 제한을 한 건 더 매입했다 이겁니다. 그럼 요것도 정산 탭에 입력해 줘야 되는 것이지. 됐죠? 자, 그러면 확정신고 때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란에다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자,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할 때 말입니다. 자,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란에다가 일단 1,000만 원과 100만 원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100만 원 전부 다 공제받는 거 아니니까 다시 정산해야 되는 것이지. 됐죠? 그러면 자, 정산 내역 탭에다가 다시 요것도 적어줘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토탈 부가가치세 금액은 100만 원인데요. 요거 중에서 요것도 마찬가지. 항상 6개월 기준으로 안분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억 5천 분의 5천만 원. 됐죠? 요렇게 안분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불공제라는 내용을 서식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이 부분은
확정 신고 기간에 산 거니까 예정 신고 때 불공제 받은 거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불공제 받은 금액은 0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것 자체가 그냥 결과값이 정산명세 내역 탭에 입력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자 100만 원 나누기 3 하면 얼마입니까? 333 나온다. 333만큼이 자 불공제돼야 된다라는 서식이 작성돼야 되겠지. 그래서 두 줄이 작성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모범 답안에는 요거 두 개를 한 줄로 합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지만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두 줄로 나누니까 우리가 전부 다 배운 범위 내에서 다 분석이 되었다 이겁니다. 됐죠? 이제 입력합시다. 자, 요거를 이제 입력할 겁니다. 오케이. 부가가치 탭을 눌러서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요 탭을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기간을 입력합니다. 자, 기간이 지금 2기 확정이라고 했죠. 10월부터 12월. 그리고 자, 여러 가지 탭 중에서 뭐 정산 내역 탭 요걸 입력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안분 기준은 공급가액 기준이라고 했죠. 자, 전표 데이터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이렇게 누르고요. 자, 총 공통매입세액 우리 두 줄로 나눠서 입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예정신고 때 샀던 거 50만 원, 500000에 대해서 안분해 보자고. 총 공급가액은 1억 5천이었죠. 150 000 항상 6개월 기준. 그리고 면세공급가액은 50 000 됐습니다. 그러면 33.333%, 즉 3분의 1이라는 비율이 나왔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신고 때 기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처리했던 게 200000이었지? 오케이. 그래서 33334. 반올림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그지? 오케이. 요렇게. 자, 다시 불공제에서 차감되는 형식의 결과값이 나왔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줄 적어주면 되겠죠? 1번 해가지고요. 1000 적어주고 150 000 그리고 50 000 적어주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없는 거죠. 그러면 333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합해지면 결과값이 결국 플러스 299999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다. 자, 우리는 이렇게 두 줄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작성해 보았고 모범 답안에는 아마 요거 두 개가 한 줄로 요약돼 가지고 답안이 즉 여기 밑에 합계라는 금액으로 나와 있는 요 값만 쭉 한 줄로 입력되어 있겠다. 그래서 한 줄을 물론 입력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줄로 입력하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분석해 가면서 입력하니까 자신감 있게 입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소 조금 까다롭게 입력해 출제됐다, 그지? 오케이. 자, 요거 먼저 닫으시고요. 자, 저장해야 되겠지? 저장해야겠다. 예! 하고, 먼저 닫았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자, 1기 확정 신고, 즉 4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 7월 25일 날 이미 신고했답니다. 그런데 신고 다 해놓고 보니까 뭔가 누락된 게 발견됐대. 요거 수정 신고다 이겁니다. 됐죠? 일반적으로 수정 신고가 예정 신고를 했는데 뭔가 누락된 게 발견돼 가지고 확정 신고 때 반영하는 형식으로 많이 출제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확정 신고까지 이미 했는데 신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뭔가 누락됐다 이겁니다. 이렇게 수정 신고가 출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출제되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요, 좀 까다로운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해야 될 작업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점수 비중이 8점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시간 안에 그 효율적으로 풀기가 매우 어려운 시험이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다룬 내용이 다소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주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할게요. 요 문제 틀렸다고 하더라도 좌절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출제 범위를 엄밀히 따져보면요, 전산세무 1급에서나 출제돼야 될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추측건데 그 출제위원께서 너무 의욕이 앞섰나 봐. 그래서 뭔가 좋은 문제는 좋은 문제인데요,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틀릴 수 있는 문제다. 됐죠?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시간 관리하면서 풀고 나오면 전부 다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갔다고요? 잘했습니다. 그래도 합격합니다. 이 문제 못 푼다고 뭐 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70점만 넘으면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시간 안에 내가 아는 건 자신감 있게 딱딱 풀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합격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지문 한두 개 나올 수 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아쉽게도 우리가 모르는 출제 범위 벗어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할 수 없는 거지 뭐. 대신 다른 문제가 쉬웠겠지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 틀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제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지 뭐. 됐죠? 이제 저는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푸는 거랍니다. 자, 봅시다. 자,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됐대. 자, 뭐가 누락이 됐을까?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과세 표준 명세라는 게 있거든. 요거까지 작성해 달랍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 서식 맞고요. 전산 세무 1급에서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거 사실은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잘 출제 안 되는 내용이었다고. 요거에 출제됐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미납일수는 90일이고요.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지 말고 그냥 서식만 작성해 달랍니다. 자, 누락된 게 직수출 5천만 원을 했는데 매출 누락됐답니다. 그러면 요 추가로 반영해야 되겠죠. 영설 쪽, 영설 기타 쪽으로 반영해야 되겠다. 그지? 그리고 비사업자인 최현에게 제품 운반용 중고 트럭을 2,200만 원에 현금 판매했는데 요거 누락했답니다. 세금 계산서도 발급 못했대. 그러면 가산세가 일단 있겠죠.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고세도 추가 반영해야 되겠죠. 신고서 반영할 때는 어떻게 반영해야 됩니까? 10% 부가가세 붙는 거래죠. 과세이면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뿐이니까 과세 기타 쪽에다가 서식에 추가 반영하면 되겠다. 그리고 문제는 2,200만 원 현금 판매한 건데 요게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통 자료가 제시되는데 그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그냥 아무런 언급 없이 지금 나와버렸다 이겁니다. 다소 실무적인 내용이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지만 시험 범위는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어쨌든 푼다면 이렇게 푸는 거랍니다. 자, 사실은 규정 자체는 우리가 배웠어, 사실은. 우리 부가가세법 이론할 때 이런 말 배웠습니다. 그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 분명히 배웠다고. 우리 이론 편 찾아보시면 그런 말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규정을 여기 적용해야 되는 거야. 2,200만 원, 요게 모호한 사항이라고 세금계산서가 발급 안 돼버렸으니까 요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호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2,2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공급가액이고요. 200만 원은 부가가치세야.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실무에서는 이런 판단 기준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 중요한 내용은 맞아, 사실은. 됐죠? 그래서 과세 표준으로 따지면 2,000만 원에 대한 누락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서식에서는 과세 기타 쪽에 이렇게 반영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자,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타개정 대책 명세가 다음과 같답니다. 제품 제조에 사용된 제한은 모두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단서를 준 이유는 뭐라고? 간주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려고. 간주 공급이 성립되려면 애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 먹어야지 그게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게 대전제였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두 개 중에서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거 있으면 반영을 좀 추가로 해달라 이거지. 자, 매출 초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타개정 대책 거래가 있답니다. 제품에 대해서. 우리 제품을 접대 목적으로 슬쩍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안 했다. 뭡니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간주공급이었지. 요거 부가가치세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지? 반영해야 되겠다. 어디로? 과세 기타로. 그죠?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는 거래잖아. 그래서 과세 기타 쪽에다가 요 금액을 반영해야 되겠다. 원가 시가 중에 뭐? 당연히 시가 부분이 과세 표준되겠죠. 그래서 250만 원 요 부분을 과세 표준으로 과세 기타 요거 똑같죠. 그러면 2천만 원 요 란에다가 250만 원도 추가로 입력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토탈 과세 기타 쪽에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금액은 2천만 원 플러스 250만 원 얼마입니까? 여기 바로 적을까? 2250000 요 과세 표준만큼을 추가로 반영해 줘야 되겠지.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용 제품을 제공했답니다. 우리 제품을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용 목적으로 이렇게 나눠줬다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광고 선전비 목적으로 배부한 거죠. 광고 선전비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로 따로 인식할 필요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냥 잘한 거야. 됐죠? 분석 끝났다. 그러면 토탈 3건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것이었어. 그중에 한 건은 직수출이었고 한 건은 이렇게 현금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발급한 거고 한 건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였다 이겁니다. 3건 분석됐죠. 이제 요거를 추가로 반영하면서 과세표준 명세라는 서식도 한번 작성해보고 가산세도 당연히 계산해가지고 입력해봐야 되겠다. 자,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 8점 얻는다 이겁니다. 됐죠?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인데 못 풀었다 하더라도 자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엽니다. 그리고 기간이 4월부터 6월이죠. 4월부터 6월. 자, 정기 신고가 아니고 수정 신고라고 클릭해야 되겠죠. 신고 차수는 1차라고 하면 될 것이다. 자,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신고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뭔가 누락이 됐거든. 이제 추가로 반영하자. 자, 먼저 과세 기타 이쪽 4번 란 있지. 여기다가 원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0으로 입력했었는데 0이 아니었지. 그죠? 2250000을 플러스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자연히 부가가치세도 10%만큼 입력이 되겠지. 그리고 영세 기타 이쪽에 지금 원래 하나도 없는 것으로 신고됐는데 그게 아니지. 직수출 누락된 게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이었다. 그지? 5000000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누락된 거에 대해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라는 요 서식란은 이제 제대로 입력을 해준 것이지. 됐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게, 자, 먼저 가산세 먼저 합시다. 가산세 이제 계산해보자. 가산세 요 밑에 있죠? 원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우리가 입력했는데, 자, 가산세를 뭔가 수정해야 되겠다. 가산세 명세 수정을 하시려면 탭키를 누르세라고 지금 안내가 나왔네요. 그러면 탭키를 눌러보자. 탭키 이렇게 누르면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먼저 영세율 과세표준이 누락됐죠.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를 입력하면 되겠다. 자, 금액은 출발점은 과세표준에서 출발하죠. 5000000 여기서 출발하고 금액 계산해보자. 5천만 원 곱하기 0.5%라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0.5 곱하기 0.01 하면은 금액이 나온다. 2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6개월 내에 수정신고 한 거 맞죠? 그러면 자, 왜냐면 여기 문제 보면 지금 미납일수가 90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7월 25일 날 미납일수가 90일이라고 했죠. 왜냐면 7월 25일 날 신고했는데요. 지금 이 수정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신고 다시 한 거는 10월 23일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 사이 미납일수는 90일이다 이겁니다. 즉 6개월 안에 다시 우리가 수정신고하는 것이지. 그러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5천만 원 곱하기 0.5%한 거는 25만 원이지만 여기서 다시 0.5%를 곱한 50% 감면한 12만 5천 원을 여기 적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자 10% 과세 매출 거래돼서 누락한 게 아까 2,250만 원만큼 있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 세금 계산서 미발급 분도 하나 있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따로 처리해야 되겠네. 자, 2천만 원, 과세 표준 2천만 원 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가 아예 발급 안 됐으니까 미발급 가산세 2%를 반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자, 미발급 62번 안에 적어야 되겠죠. 2000000 이렇게 적고 여기서 곱하기 몇 프로? 자, 2천만 원. 자, 2000000 곱하기 0.02 하면요. 40만 원 나온다. 요 가산세를 먼저 적어 주고. 자, 매출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불소식 가산세를 내버리면 그 이후에 고려해야 되는 합계표 가산세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지. 왜? 중복 배제 규정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제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아까 언급해드렸던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요것만 고려하면 되겠다.
됐죠? 자, 신고 불성실 먼저 고려하자. 자, 신고 불성실 중에서 일반 과소신고 요걸로 입력해야 되겠죠. 69번 란. 자, 여기서 출발점은 부가가치세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250000 요게 과세 표준 금액인데 여기서 곱하기 10% 한 225만 원 요게 출발점이 되겠다. 2250000 요게 출발점이고, 자, 여기서 원래는 곱하기 10% 한 거. 즉 22만 5천 원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일 것인데 6개월 안에 수령 신고하는 거니까 50% 감면 받죠. 그래서 곱하기 0.5 하면요 1125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요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고 납부 불성실은 저기 적어야겠지. 출발점은 부가가치세 금액입니다. 2250000 이렇게 적고 하루에 10,000분의 3씩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22500 2250000 이렇게 적고 곱하기 10,000분의 3 하면 하루에 675원씩 가산세가 붙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납일수가 90일이라고 했죠. 곱하기 90 하면요 60750 이렇게 금액이 나온다. 됐죠? 이제 가산세 전부 다 입력 다 했다. 그러면 정답이 되는 가산세 금액은 합계 금액은 698250이 되겠지.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자, 확인 누르면 되겠죠? 자면 입력이 완료됐다.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작성이 다 되었고요. 자, 실무에서 중요하다고 한 과표 명세 요거를 이제 입력하면 되겠다. 자,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데 뭐냐면 요 금액 과세 표준 명세 있죠? 요거를 잘 입력하면 되는 거야. 자, 원래는 이렇게 171790000이라는 금액으로 원래 신고하려고 했었어. 요거는 자, 보십시오. 요 금액 다시 보여드릴게요. 171790000 어디 쓰냐면 여기 있습니다. 맞죠? 과세 표준 합계 171790000 그죠? 그런데 우리가 누락됐던 거 다시 반영하고 나니까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179040000 요걸로 바뀌었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내역을 자세하게 적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요것이 과표 명세. 자, 정답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 자, 179040000 요거에 대해서 적어줘야 되겠다. 내역을. 됐죠? 자, 과표 명세 다시 옵니다. 자, 이제 요 답이 이제 179040000이 되도록 요 내역을 자세히 좀 적어줘야 되는 것이지. 자, 두 개가 있습니다. 27번 안에 있고 30번이 있는데 27번 안은 자, 과세 표준 중에서 우리 장부 입장에서 매출로 기록됐던 금액을 다 적어주면 될 것이고요. 30번은 수입금액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 장부에 있어서 매출 말고 매출 외의 금액으로 적혔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입장에서는 과세 표준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가 30번 안에다가 적어달랍니다. 그러면 30번 안에 적는 건 이거랍니다.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제일 대표적인 게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금액. 자, 우리 사례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오류사항 중에서 그 두 번째 점으로 되어 있던 거 뭡니까? 중고 트럭을 2,200만 원에 현금 판매했다는 내용 나와 있죠. 자, 중고 트럭은 뭡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을 매각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장부에는 매출액이라는 거 전혀 기록 안 되죠. 뭐밖에 남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 이런 것만 남을 것이다 이겁니다. 장부에서는 매출 아닌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뭐라고? 과세표준, 엄연한 과세표준으로 본다 이거지. 그러면 그런 안에 대해서는 30번에 적어주면 되는 것이지. 뭐를?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얼마? 2,20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2천만 원 적어주면 되는 거야. 2000000. 됐죠? 30번 안에 적는 거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유형자산에 대한 매각. 두 번째, 요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간주공급. 요것도 30번 안에 적어준답니다. 간주공급, 우리 잘 아시죠? 간주공급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장부에 매출로 기록되는 게 있나요? 없다 이겁니다. 있으면 그 당연히 그 27번 안에 적으면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매출이 아닌 것이 대부분인 것이지. 간주공급은. 됐죠? 그래서 간주공급도 30번 안에 적어야 된다. 자, 우리 간주공급 아까 하나 있었죠? 접대 목적으로 우리 제품을 나눠준 것. 이거 회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우리 제품 이렇게 적혀있겠죠. 그래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것도 30번 안에 적어야 된다. 됐죠? 그러면 30번 안에 2천만 원뿐만 아니고 아까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도 적어야 되는 것이지. 얼마요? 자, 아까 시가가 250만 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250만 원을 여기 다시 플러스 추가해야 되겠다. 그러면 2천만 원 아니고 2250000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한 건 누락된 게 나머지가 뭐였습니까? 5천만 원짜리 직수출했잖아. 자, 직접 수출한 거 회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인식되는 것이죠. 아하, 요거는 27번 안에 적어야 되겠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고된 건 요 금액인데 여기서 다시 5천만 원을 플러스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5천만 원 플러스 해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입력해 보려고. 결국은 27번과 30번 합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정리했던 179040000이 돼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2,250만 원 여기 채워졌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여기 적으면 될 거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179040000에서 2250000을 빼면 171790000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적으면 합계가 뭐가 됩니까?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179040000이 작성이 되고 요거를 27번을 보면 기존에 171790000이었는데 여기서 5천만 원 플러스한 거가 176790000 이렇게 제대로 적힌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됐죠? 이렇게 작성됩니다. 그래서 결론값은 이겁니다. 합계라고 적혀 있는 요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과 똑같으면 되겠다. 과세표준 명세의 그 존재 이유가 요겁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대해서 매출로 인식된 건 얼마고 그리고 매출로 인식되지 않으면서 과세표준 얼마고 그거를 알려주는 서식이 과세표준 명세였다. 어렵죠. 어려운데 실무에서는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이 출제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과세표준 명세서는 요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수입 금액 제에서 입력되는 게 두 가지가 그거였다. 유형자산 매각과 간주 공급이었다. 요거만 챙기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요거 확인 누르시고 닫으면 되겠다. 됐죠? 그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의 양갈로 2번 문제가 완료되었다. 엄청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이 엄청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시간 관리 할 수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게 오히려 합격의 지름길이 되겠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봤고 그러면 저장하고 문을 닫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문제 4번 결산 문제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단기말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답니다. 취득일이 2015년도 1월 1일이고요. 자, 주식수는 1000주고 장부 금액은 한 주당 10,000원인데요. 공정가액이 1,500원으로 올란 상황이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인식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 분류는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된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자, 결산 문제는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으로 푼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수동결산에 해당하겠지. 12월 31일자 일반전표 입력 문제로 풀어보자. 12월 31일자 일반전표 입력 열어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주의하라고 했죠.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검색할 때 똑같은 이름이지만 코드 번호가 2개 검색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거 요거 178번, 181번 이렇게 큰 거를 입력해야지만 요게 비유동 자산 그 중에서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이다 이겁니다. 됐죠? 자, 금액은 얼마라고요? 자, 한 주당 500원씩 이 평가액이 생긴 거죠. 5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되겠지. 그러면 50만 원 나오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0000 적어주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2번 다음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일부 내용을 참고하여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한답니다. 단 환급 또는 납부세액 발생 시 미수금 또는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은 영업 외 수익 중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여 반영한답니다. 자, 그러면 자, 부가세 예수금 요거 부채죠. 부채를 대변에 있는 거를 차변에 적어서 없애주고, 부가세 대급금이죠. 요거를 차변에 있는 걸 대변에 적어서 없애주고, 그리고 그 차액 금액에 대해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 세금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은 만큼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는 거 있으니까 요거는 뭘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영업 외 수익 중에서 적절한 계정 과목을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12월 31일자 분계, 그러면 수동계산으로 풀어봅시다. 자, 12월 31일자. 그죠? 2기 확정이니까, 그죠? 12월 31일자. 차변에, 먼저 적을까? 차변에,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 3602000을 적어주면 되겠지. 부가세 예수금. 금액이 3602000. 그리고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얼마요? 31945,000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대변에는 잡이익 만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10000. 그리고 그 차익 금액에 대해서 이제 파악해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 세금 적으면 되겠죠. 대차 차익이 플러스로 나와 있다. 그러면 차변이 더 큰 거죠. 그러면 대변에 뭔가 적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대변이니까 부채를 적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미지급 세금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대변에 미지급 세금. 납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납부액이 4065000. 그리고 요거는 차감 납부할 세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됐죠? 그래서 결국 납부액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 자, 3번 봅시다. 전기말 선급 비용, 선급 임차료입니다. 요 2,400만 원은 공장 임차료로서 계약기간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였답니다. 요거를 작년도에 회계 처리했었대. 자, 당사는 2015년도 4월 1일에 공장 건물을 신축 완공해서 이전했고요. 이전 이후에는 구 공장 건물은 영업관리부 직원들이 휴게시설로 사용했답니다. 선급 비용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기로 하고 음수로는 분개하지 마시오. 엄청 길게 뭐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 이겁니다. 작년도에 선급 비용을 인식했다 이겁니다. 선급 비용. 그리고 작년도에 비용이 너무 많이 계산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여주는 대변에 임차료라는 이렇게 분개를 작년에 했었다 이거지. 얼마? 2,400만 원을. 자, 2400000 2400000 이렇게 적었다 이거지. 요게 작년 얘기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자, 돈은 작년도에 이미 줬어. 그렇지만 비용은 올해에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2015년도에는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차변에 임차료라고 기록하고요. 대변에는 선급 비용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지. 요 자산을 이제 없애줘야 되니까, 그지? 선급 비용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2,400만 원을. 그리고 임차료는 공장과 관련된 거니까 500번대 코드 적어서 2,4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었지. 그런데 4월 1일 날 새로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공장 직원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버렸대. 그래서 옛날 공장 건물은 이제 4월 1일부터는 영업부 직원들이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2,400만 원 전부 다를 500번대 코드 임차료로 적으면 안 되겠죠. 3개월치만 500번대 코드로 적고 나머지 9개월치는 임차료인데 요거는 800번대 코드로 적어야 되겠지. 800번대로 코드를 적고 금액을 적어야 되겠다. 그러면 2,400만 원이 12달치니까 요거를 월할로 안 보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2,400만 원이 12달치인데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다 이겁니다. 2,4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3개월치만 500번대 코드 써야 되겠지? 200만 원 곱하기 3 하면 600만 원이
500번대 코드 임차료일 것이고 나머지 9개월은 2918 해가지고 1000 맞죠? 200만원 곱하기 9 해가지고 1800만원 1800만원 요거는 800번대 임차료를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600만원과 1800만원 더해보면 2400만원 이렇게 합계가 이루어지겠지.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벌써 끝났죠? 자, 12월 31일자로 수동결산입니다. 그죠? 요것도. 자, 대변 먼저 기록하자. 선급 비용 2400000 그리고 차변에는 임차료 500번대 코드 먼저 입력할까? 금액이 600만원이었지? 6000 자, 000 그리고 차변에 임차료 요번에는 800번대 코드입니다. 18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4번 볼까요? 기말연재 외화 장기 차입금 국민은행에 대한 거고요. 10,000달러입니다. 이거의 계정 과목으로 반영된 차입금이 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산일 현재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래요. 그러면 기말의 환율 변동에 따라서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하는 분기겠죠. 자, 12월 31일 환율로 환산해보면 10,000달러가 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1,100만원이 된다. 그런데 기존의 장부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금액 계산 결과가 플러스 200만원 나오죠. 플러스 되었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본 거지. 왜냐하면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잖아. 부채가 기존에 900만원 기록되어 있었는데 환율 변동으로 1,100만원으로 엄청 늘어버렸으니까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지. 그래서 외환 차손 200만원을 차변에 기록하면 되겠다.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가 기록되겠죠. 외화 장기 차입금이 대변에 200만원 증가. 자, 입력합시다. 12월 31일에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거래처 입력해야 되겠죠. 국민은행이래. 자, 국민은행에 대해서 200만원 부채가 증가했고요. 차변에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비용을 인식하면 되겠다. 200만원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되겠지. 자, 다음 문제 볼까요? 5번 기말 현재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단 기말 제품 중에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송품 4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요거 자동 결산이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요 기말 재고 금액을 딱딱 적어주고 전표 추가만 클릭하면 되겠다. 다만 제품에 있어서 기말 제품이 1620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송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래. 자, 원칙은 시송품을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시용 판매는 뭐라고? 한 달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환불하세요라고 그런 조건으로 물건 파는 거죠. 그러면 한 달 지날 때까지는 아직까지 판매가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우리 창고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우리 창고에 없더라도 450만 원을 포함해가지고 1620000을 이렇게 입력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요 시송품의 경우에는 상대방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했답니다. 한 달 안에 반품하면 되는데 환불하면 되는데 한 달 되기 전에 저쪽에서 이거 살게요 라고 구매 의사 표시했다 이 말이지. 바꿔 말하면 한 달이 지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제 판매가 확정된 거니까 우리 재고자산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시송품은. 됐죠? 그러면 420만 원을 1620만 원에서 이제 빼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제품의 금액은 1620000 빼기 420만 원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1200000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금액을 따박따박 적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요 메뉴는 닫고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불러와서 원재료 기말재고 900만원 9000 그리고 제공품은
50000000. 제품은 1200만 원을 찍을까? 자, 120000000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잊지 말라, 뭐, 메뉴에 있는 점표 추가. 요거를 입력해주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결산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김성진 코드번호 201입니다. 이 사원의 7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바로 입력하면 되겠죠. 입력을 직접 하면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원천징수 탭 눌러서 급여 자료 입력 메뉴입니다. 7월 달이죠. 7월. 자, 그리고 급여 일자는 7월 25일이네. 25일. 이렇게 입력하고 김성진 사원입니다. 자, 기본급 22000000, 상여 10000000, 직책수당 250000, 월자수당 150000. 자, 식대 15만 원 있는데 식대 이외에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답니다. 그러면 요거 비과세 요건 충족한단 말이죠. 오케이. 자, 입력할 때 요 적힌 게 과세 항목인지 비과세 항목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당공제 들어가가지고 비과세 항목 입력하면 표시 여부 요거 체크를 하고 확인하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식대는 파란 글자니까 비과세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비과세 금액 요건 충족하니까 여기다가 15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지. 150000. 자, 15만 원 적었지만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이니까 아마도 밑에 집계되는 거 비과세 보니까 10만 원만 비과세로 딱 집계되고 나머지는 과세로 아마 분류될 것이 될 겁니다. 됐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있네.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김성진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 대신에 지급한 부분을 실비 변상 성격으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길게 적었는데 결국 뭐라고?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이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자가운전 보조금 요거 파란 글자로 나와 있죠? 여기다가 20만 원 적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200000. 그리고 자, 자격증 수당이란 거 35만 원 있는데 지금 여기 이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푸드기 수당공제 가가지고 이렇게 과세 항목인 자격증 수당을 추가로 등록해 줘야 되겠네. 자, 맨 밑에다가 자, 과세다 비과세다? 당연히 과세지. 비과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해당 사항 없죠, 여기에. 그래서 과세라고 적고 자, 수당명은 뭐라고? 자격증 수당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고 자, 사용 여부 여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이제 자격증 수당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35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이제 공장목들 하나씩 적어줍시다. 국민연금은 18만 원, 180000, 건강보험료는 121400, 장기요양은 7950, 고용보험료는 26,000원, 소득세는 120000, 지방소득세 12,000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되겠다. 자, 나머지 부조사들 없죠? 필요시 수당 등을 등록했잖아.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급여 자료 입력한다. 입력했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등급표 대신 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그냥 입력해라. 오케이, 다 했지. 그러면 입력 완료되겠다. 됐습니다. 그러면 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네요. 자, 원천징수 두 번째 문제, 연말정산 문제죠.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사무직 계속 근로자인 황설아 씨가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800만 원이고요. 세대주입니다.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하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연금저축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해랍니다. 여러가지 세 가지 탭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네. 오케이. 단 배우자는 근로소득으로 총급여 300만 원이 있고요. 자녀와 아버지는 모두 소득이 없고 아버지는 장애인이랍니다. 자, 배우자에 대해서 총급여가 300만 원 나와 있는데 자, 내 기본공제 대상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 볼까? 총급여 300만 원은 근로소득 금액으로 바꾸면 얼마라고요? 70%만큼이 근로소득 공제에 빠지니까 9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가 되겠죠. 소득 금액이. 그래서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내 배우자. 됐죠?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추가 사용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며 제시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추가 사용 공제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15년도 하반기에 직불카드랑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사용분이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2013년도의 해당 분보다 증가했다고요? 그러면 증가한 부분의 10%만큼 추가로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제 규정이 적용되려면 대전제가 2014년도의 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조금 실제로 계산해 보면 쥐꼬리만 하겠죠, 금액이. 그래서 이런 쥐꼬리만한 추가 공제 받으려면 올해가 2015년도이지만 올해의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만 입력하면 될 게 아니고 2013년도 것도 입력해야 되고요. 2014년도 것도 입력해야 되고 막 그랬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는 공제 신경 쓰지 말라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2015년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그것만 신경 쓰고 입력을 잘 해달라 이 말이지. 됐죠? 문제를 좀 단순화시키려고 좀 제시해준 설명이었다. 됐죠? 이제 분석 끝났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 금액을 바로바로 입력하면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세 탭을 이용해야 된다. 그지? 먼저 첫 번째 탭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해 봅시다. 자, 원천징수에서 자, 사원 등록 메뉴를 열어봅니다. 자, 황설아 씨에 대한 부양가족 명세 탭을 건드려 봐야 되겠죠. 자, 먼저 본인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자, 후보 대상은 요거밖에 없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니까요. 부녀자 공제만 이제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다. 부녀자 공제 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다 그러면 일단 공제 대상이 되는데 하나만 더 체크하면 되겠지. 뭐?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에 된다. 그것만 판단하면 되겠다. 그런데 종합소득 금액은 지금 현재 그거와 관련된 자료는 총급여액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총급여액이 5,800만 원 있으면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뺀 것이 근로소득 금액일 것이고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언급 없으니까 그 근로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를 우리가 구간마다 율이 달랐습니다. 그거를 5,800만 원에서 빼봐야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율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좀 말해볼게요. 5,800만 원에서 해당되는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3천만 원 넘어가는 것이 값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부녀자 공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를 안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율은 사실은 실무상 프로그램 내에서 총급여 기준으로 근로소득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가지고 공제 여부가 판단이 되는 것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실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외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거 모범 답안을 보면 부녀자 공제 여부를 여하거나 부하거나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 당연히.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정답은 부로 체크해 놓는다. 부로 하는 것이, 즉 체크를 안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거지. 됐죠?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제 나머지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 이제 입력하면서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서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배우자 먼저 입력할까요? 자, 배우자 3번이죠. 최민석.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가 620210 1458 369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배우자 공제 대상 맞으니까 2번 배우자 요거를 그냥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녀 최초란 입력합시다. 자,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기출문제를 보면요. 우리 출제 범위 벗어나는 것도 막 한두 개 등장한 것 같고 시간이 대체로 많이 걸리는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주민등록번호도 일반적으로 출제될 때는 일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는 다 입력이 된 상태로 출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다만 그 기본 문제 여부는 전부 다 부로 이렇게 딱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단해가지고 기본 공제 대상자 애들은 부가 아니고 다른 걸로 바꾸는 형식으로 그렇게 풀도록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번 기출 문제를 보면 아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전부 다 시간 모자란 와중에 요거까지 다 입력되도록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 됐죠? 그렇게 조금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이렇게 출제된 거 아주 예외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저는 계속 입력합니다. 자, 자녀 최철환이네. 그럼 F2키 눌러서요. 자, 직계 비속이니까 4번이라고 입력하고요. 최철환. 내국인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가 981130 1458207. 자, 공제 대상 맞죠? 그래서 20세 이하 요걸로 입력하면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황만철이네. 그러면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1번으로 입력하고 황만철.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가 440328 1436257. 그리고 자, 공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60세 이상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장애인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5번으로 입력해도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저는 그냥 60세 이상만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4번으로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자, 주민등록번호 그걸 근거로 경로 우대가 자동으로 동그라미 표시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신경 쓰면 되겠네. 장애인만 그 여부에서 여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됐죠? 장애인이라고 했죠? 아버지가.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면 자, 부양가족 명세 탭의 입력은 완료되었다. 됐습니다. 자, 요 메뉴는 닫으시고요. 자,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엽시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제시된 금액을 입력해 보자고. 됐죠? 자, 자동차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죠? 오케이, 된다. 1128000을 입력하자. 그러면 자, 일단 4번 여기에 컷을 두고 F2키 눌러서 황설아의 자료를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오고 자, 여기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입력하자. 보장성 보험료 일반 이쪽에다가요. 1128000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저축성 변액 보험료 있네. 요거는 저축성 보험료니까 인정 안 되죠. 보장성 보험료만 인정되는 것이지. 종교단체 기부금 500만 원 인정되겠지. 그래서 시정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 기부금 여기에다가 5000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리고요, 의료비인데요. 질병 치료 목적이 400만 원이고 미용 목적이 300만 원이래. 미용 목적은 인정 안 되지. 그래서 질병 치료 목적 400만 원은 인정되니까 적으면 되겠다. 의료비 쪽으로 가서요. 의료비. 자, 의료비 양갈로 1번, 2번, 3번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에 대한 거죠. 여기다가 적어야 되겠다. 금액은 4000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 쓴 거요.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취득세로 세금으로 낸 거 있답니다. 요거는 인정 안 되죠. 그래서 토탈 직불카드 사용액 2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빼야 돼. 그래서 1,700만 원을 입력해야 되고, 자, 그 중에서 대중교통비 180만 원은 따로 별도로 입력란에 입력해야 되니까 1,700만 원에서 180만 원 뺀 15200만 직불카드란에 입력해야 되겠지. 됐죠? 직불카드. 자, 직불카드란에 15200만 입력하고, 자, 180만 원은 뭐였다고? 대중교통이었다고. 대중교통란에 1800000을 입력하자. 됐죠? 확인 누르고. 자, 연금저축을 들었네. 400만 원만큼 들었다. 그러면 연금저축은 여기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바로 입력 못합니다. 연금저축 등 요 탭에서 입력해야지 끌려온다라고 했죠. 자, 이 중에서 연금저축 등 거 61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되겠다. 1번 개인연금저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000년도 이전에 가입한 것으로서 그거는 공제가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거 없이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 연금은 2번 연금저축 요걸로 입력해야 된다 겁니다. 됐죠? 그래서 2번 이렇게 금액을
2번이라고 선택하고요. 그리고 여기 금융회사 등은 뭐라고요? 어디입니까? 우리은행으로겠죠? F2키 눌러서 우리은행을 찾아서 증권번호 115577 이렇게 입력해 준다. 그리고 납입금액 400만 원을 적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입력하면 그 48만 원이라는 그 세액 공제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납입 금액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면 연금 접촉에 대한 입력 완료. 이제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돌아오자. 자, 확인해 보면 61번 요 란에 조금 전에 입력했던 400만 원 그리고 자동 계산된 48만 원 이런 것들이 불러와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됐죠? 자, 이제 입력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거 조금 줄이고. 자, 이제 본인에 대한 거 입력 다 끝났고, 이제 배우자에 대한 거 입력합시다. 배우자, 내 기본공제 대상자 맞죠? 그러면 요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이런 거 다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입력해 주면 되는 것이지. 지정 기부금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 요쪽 단체에다가 기부했대요. 120만 원. 요거는 지정 기부금 되겠죠? 지정 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 아닌 종교단체 외 기부금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지. 1200000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을 했네. 1300만 원. 그런데 중고차 구입이 400만 원 했으니까 요거는 빼고 나머지 900만 원만 입력하면 되겠지. 신용카드 쪽에. 자, 요거는 일반 신용카드에 9000000 입력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 최초란입니다. 17살이거든. 고등학교 등록금 240만 원 인정되죠. 교육비로서 교육비에서 초중고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되겠다. 240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확인 누르자. 그리고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 인정되죠. 다만 5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그러면 80만 원 썼지만 50만 원만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의료비 중에서 의료비 양갈로 1번, 2번, 3번 돼 있는데 요거는 일반으로 입력해야 되겠지. 자녀에 대한 거니까 500000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자, 자녀 제출한 수학 보습 학원비가 있네. 요거 인정 안 되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의 학원비만 인정되지. 그죠? 17살이면 인정 안 되는 것이다. 의료비 질병치료 목적 100만 원 인정되겠죠. 그러면 의료비 쪽에 이미 50만 원 적겠지만 100만 원을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래서 150만 원으로 고쳐서 입력하자. 자, 아버지 황만철입니다. 72세죠. 그래서 그리고 장애인이었다. 그지?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실비 보험료 그러면 장애인 전용 보험료 200만 원. 자, 여기 적으면 되겠죠? 2000000 적으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의료비 질병 치료 목적으로 700만 원 썼다고요? 그러면 의료비 쪽에 양갈로 1번, 2번, 3번 중에서 둘 다 가능하네. 장애인 쪽 양갈로 1번도 가능하고 경로자도 해당하니까 그죠? 경로자 즉 65세 이상에도 해당하니까 양갈로 2번 적어도 되겠다. 둘 다 정답이 인정이지. 저는 그냥 양갈로 1번에 적을래요. 얼마? 700만 원. 7000000 이렇게 입력하면 모든 제시된 자료가 입력이 끝난 것이지. 됐죠? 이렇게 풀면 그 연말작산 문제가 완료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제65회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우리 출제법인을 벗어나는 문제가 몇 개 등장했다. 자, 그러나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혹시 내가 이 기출문제를 풀고 온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출제법인 벗어났던 거 몇 개 틀렸더라도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라고. 그런 것들 몇 개 틀리더라도 내가 아는 문제를 시간 안에 다 풀고 나왔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좀 틀려도. 됐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내가 전산세무 2급 시험을 쳐야 된다고요? 자, 65회에서 다소 출제범위 벗어난 것들 있었거든? 그런 거 앞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중요한 포인트 그것만 딱 쥐고 있고, 다만 우리는 빨리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좀 하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5에서 새로 등장한 것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구경해 보시고 그런 것들도 한번 입력하는 거 한 번쯤만 그냥 연습해 보시면 충분하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작으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수고했습니다.